안녕하세요.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안슨입니다. 오늘은 보틀 디자인 랩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보틀님 모셨고요. 오늘 내용은 보틀님께서 얘기를 다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보틀 디자인 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김보틀이라고 합니다. 공간 디자인에 관련한 특히 그 중에서도 모델링과 렌더링에 관한 콘텐츠들을 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뒤에 내용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시면 되고 제가 중간중간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세님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최대한 이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기초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사실 소프트웨어들이 워낙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막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AI가 새로 나왔다, 뭐 소프트웨어가 새로 나왔다 이런 뉴스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뭘 배워야 할지가 혼란스러워요. 당장에 뭐 렌더링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뭐 엔스케이프, 브이레이, D5, 트윈모션, 루미온, 코로나 종류도 너무 많은데 이 네.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매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고 유저 인터페이스도 바뀌고 이거 다 따라가기가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기초 이론을 좀 탄탄히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렌더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든 뭐 인터페이스나 조작법만 좀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토대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탄탄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아마 어떤 렌더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더라도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이 탄탄히 잡혀 있으면 뭐 새로 배워야 할 거는 그냥 조작법 뿐이잖아요. 뭐 어떤 그렇죠. 버튼이 어디 있구나, 단축키는 뭐를 쓰는구나, 뭐 이런 것만 알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론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만드는 이론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오. 안세님 혹시 렌더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렌더링. 네, 저는 항상 렌더링이면은 실무화 생각하는 걸로 이제 네네, 연결을 짓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실제로 짓기 전에 어떤 모습인지를 좀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이제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렌더링인데, 네. 이제 뭐,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렌더링이 뭐다라고 했을 때, 네. 사전적으로 렌더링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톡톡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그걸 아, 뭐 외우고 그럼요. 다니진 않으니까. 네, 그럼요. 네. 저도 그거를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렌더링이 뭐뭐 하게 하다, 오, 무엇이 되게 만들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네, 이제 제가 실제로 봤던 사례들 중에서도 3D를 잘 하는 분들 중에서도 렌더링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렌더링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게 설명하기도 네, 곤란하고 또 네. 어떤 분들은 동영상 만드는 걸 렌더링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어요. 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 네네. 제가 음, 클라이언트 분한테 렌더링된 이미지를 보내드렸는데 네. 이미지를 보시더니 이거 렌더링 해주실 수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당황스러운데요? 네, 그래서 렌더링된 이미지인데 이걸 렌더링 해달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여쭤봤더니 음, 동영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셨더라고요. 아하,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이 렌더링이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사전적으로는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 뭐 별로 와닿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어, 되게 만들다라는 게 저는 렌더링을 한국어로 제일 잘 표현한 말이 뽑다라고 생각해요. 뽑다. 왜 아, 그러냐면 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네, 사전적으로는 당연히 저 사전에 쓰여진 표현을 따르는 게 맞지만 네네네네. 뭐 유튜브 썸네일 잘 뽑았다. 뭐 음, 디자인 잘 뽑혔네. 음, 이번에 새 앨범 들어봤어? 잘 뽑혔더라. 이런 표현을 어, 우리가 일상에서 쓰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물을 잘 만들어냈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이때 쓰는 뽑는다라는 말이 저희가 렌더링을 하는 그 의미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미지를 렌더링한다, 동영상을 렌더링한다, 뭐 그래픽을, 음악을 렌더링한다 라고 할 때 음, 이 렌더링이라는 말이 영어니까 음, 한국말로 옮기면은 뭐 음. 사전으로 치면은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네. 일상에서 쓰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우리는 보통 흔히 이미지를 뽑는다, 네, 동영상을 뽑아낸다, 뽑는다. 뽑다, 뭐 그쵸, 이렇게 그쵸. 하죠. 예. 네, 그쵸.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어, 개인적으로 렌더링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 뽑는다는 말이 가장 유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이런 있을 것 생각을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혹시 렌더링이 뭔가 동영상을 만드는 것만 렌더링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뭐 네, 이미지를 만드는 것만 렌더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렌더링이 네, 뭔지에 대해서 네. 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렌더링을 저희가 잘 하고 싶잖아요. 그쵸, 특히 저희는 건축 인테리어 분야니까 여기서 렌더링을 그쵸. 잘 하려면, 네,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렌더링을 잘할 때 필요한 게 모델링, 매핑, 라이팅 이 세 개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매핑입니다. 오, 매핑이니까 머티리얼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매트리얼, 네. 네, 그래서 머티리얼 A to G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오, 했습니다. 네, 내용은 이렇게 6개가 단데요. 사실 머티리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이 6개만 알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뭐 음, 당연히 그래픽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더 복잡한 심화 과정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뭐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 것도 아니고 네. 그래픽이 화려한 게임을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쵸. 6개면은 제가 봐도 충분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뭐 그런 건 만들 줄 이 이상은 잘 모르기도 하고요. 네네네. 우리가 다루는 건축 인테리어 렌더링에서는 이 6개만 알면 충분히 알고 가시는 거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러프니스입니다. 아, 네. 러프니스라는 말이 거칠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러프, 그쵸. 거칠다니까 맞아요. 이 재질의 거친 정도를 설정하는 건데 네. 이 용어에 대해서도 또 오해하기 쉬운 게 거칠다고 하면은 보통 이 나무 껍질이나 바위 표면처럼 울퉁불퉁한 걸 상상하기 쉬워요. 네네네네. 그렇죠. 근데 화면을 보시면 이게 러프니스 값을 최대로 했을 때랑 최저로 했을 때를 비교한 거거든요. 0%에서 100%라고 인지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뭐 러프니스를 최대로 했을 때가 우측의 그림인데 그쵸.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껍질이나 바위 표면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진 않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렌더링에서 말하는 러프니스라는 건 울퉁불퉁이라기보다는 유광과 무광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설명이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유광, 무광으로 이해하시면 좋고, 음, 그러니까 뭐 거칠다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스케일에서 나노미터 단위에서 거친 표면인 거죠. 그래서 맞아요. 렌더링 세팅할 때 러프니스라는 건 이 표면의 광택을 조절하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료를 이렇게 2개만 준비했지만 당연히 0과 1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그쵸, 사이에도 그쵸. 뭐 네. 네, 0.2, 0.5, 0.7 여기서 이제, 퍼센트로 치면 네,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러프니스 조절에 따라서 도자기, 플라스틱, 이런 느낌도 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맞아요. 싶네요. 네. 맞아요. 다른 네네. 세팅이 다 똑같아도 러프니스만 바뀌어도 이게 맞아요. 도자기처럼 보인다. 이게 맞아요. 플라스틱처럼 보인다. 이게 맞아요. 네. 러프니스만 바꿔도 그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정확해요. 네네. 그리고 또 이걸 숫자로만 세팅하는 것도 아닌 게 이 네. 러프니스 맵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아, 예, 그쵸, 그쵸. 네, 이게 러프니스 맵이 적용된 예시인데 예.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눈에 어유,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보이는데요. 네네. 이게 오른쪽이 러프니스 맵을 적용한 맵이 이렇게 생긴 맵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하, 네. 이 이미지에서 이 색깔이 흰색에 가까운 부분은 러프니스가 높다. 음, 검은색에 가까운 부분은 러프니스가 낮다. 이렇게 음, 한 이미지 내에서 러프니스를 다양한 값을 주는 이미지인 거죠. 음,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 보면은 지금 화살표 찍혀 있는 여기랑 그러네. 여기랑 네, 값이 다른 거예요. 러프니스 그쵸, 값이. 그쵸. 네. 이렇게 하면은 단순히 숫자로 러프니스 값을 세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표면이 사실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러프니스라는 건 이런 속성이 있고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러프니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음, 다음은 범프 차례인데 네. 네, 아까 저희가 울퉁불퉁한 나무 껍질, 바위 표면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이 범프예요. 범프, 네. 네, 범프가 울퉁불퉁한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종류는 먼저 크게 2개 있습니다. 범프 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아, 네, 그쵸, 이렇게 그쵸. 네, 2가지가 있고 범프 맵 안에 또 2가지 방식이 있어서 노말 음, 맵과 하이트 맵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거는 이제 노말 맵, 하이트 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이렇게 3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 2개를 합친 게 범프니까. 그래서 이 3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무런 범프 맵이 없는 예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네, 네, 그쵸.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이 보이진 그쵸. 않네요.
그죠. 뭔가 바위 표면 같은 그림이 있긴 한데 네. 바위 표면처럼 보이진 않죠, 사실.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냥 밋밋하고 그냥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아, 생겼잖아요. 왼쪽 위에 보면 저런 딱 모양이 나와 있네요, 단면으로. 아, 맞아요. 이 네. 모델링 표면에 빛이 이렇게 반사될 때 그냥 밋밋한 표면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빛도 그쵸. 그냥 밋밋하게 반사되는 오, 오, 그런 오. 아무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노말 맵을 한번 입혀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게 튀어나온 건 실제로 아닌데, 네, 그런 거네요. 정확해요. 네. 실제로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인데 네. 이 노말 맵이든 하이트 맵이든 실제로 이 표면에 바뀌는 건 없어요. 어, 근데 다만 빛이 어떻게 반사되는지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네, 노말 맵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노말 맵이에요. 아, 맞아요. 많이 본 이미지네요, 저는. 네, 네. 맞아요. 네. 이게 왜 이런 색깔이 나타나냐면 이 노말 맵이라는 게 이 모델의 표면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 역할을 해요. 이 네네네. 픽셀에 들어온 빛을 X, Y, G 방향으로 반사를 해라. 어허. 그러면은 빛이 그 방향으로 반사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 반사가 보는 것 같이 되어지는데 밝으면은 밝은 쪽인 거고, 어두우면 어두운 쪽인 거고, 이렇게 맞아요. 1차적으로 생각하면 뭐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면이 비스듬한 면이 있으면은 네. 빛이 그 비스듬한 면에 쏴졌을 때 비스듬하게 반사가 될 거 그쵸,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런 음. 세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허. 이 XYG 방향에 대한 이 좌표 값이 네. 모든 픽셀마다 다 있는 거고 그 음. 좌표 값을 RGB 컬러로 변형을 시켜서 아, 이런 네.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노멀 맵이라는 거는 네. 이렇게 표면에 닿는 빛을 반사하는 방향을 정해준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의 눈으로 이제 이해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네, 면은 밋밋한 상태 그대로이나 반사를 여러 각도에서 빛이 쏘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쵸, 그쵸. 한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들어가고 튀어나온 느낌을 조금 더 명암적으로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표면이 예. 이렇게 좀 더,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아무래도 그 그쵸. 울퉁불퉁한 표면에 따라서 빛이 여기저기 막 반사가 될 네. 거니까. 어두운 부분과 그러니까 밝은 부분이 보일 테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런 표현을 해주는 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너무 같고.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하이트맵 이미지를 지나쳤는데, 하이트맵. 하이트맵이랑 노멀맵, 또 이렇게 예, 예. 네,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나요? 아니, 딱 봐도 튀어나와 보이네요. 그쵸. 네. 하이트맵은, 맞아요. 이 네. 튀어나온 높이 표현을 해주는 게 하이트맵인데, 아, 그래서 왼쪽 상단의 이미지도 보면은 네. 저렇게, 네, 모델링 표면보다 더 이렇게 높게, 높이를 오오오. 표현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네네네. 네네. 그래서 하이트맵 같은 경우는 아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알록달록한 이미지가 아니라 흑백 이미지인데, 아, 하이트는 이제 좌표가 하나잖아요. 높거나 낮거나. 네네네네. 이 Z축의 좌표밖에 없기 때문에 음,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이건 낮은 거, 네. 흰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거, 이렇게 높은지 낮은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실제로 흰색 부분이라는 게 요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흰색이 높고 아, 검은색이 낮고. 예, 예, 이해됐습니다. 네. 네, 이게 높이를 표현해주는 세팅이라서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보시면은 요 이미지도 달라 그래서 보이네. 그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구나라고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쵸. 노말 맵이랑 화이트 맵만 구분이 돼도 네. 그게 굉장히 턱을 넘어갈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쵸. 이게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면은 엉뚱한 세팅을 그럴 수 할 수도 있어요. 있기 예,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요거를 알고 가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노말맵 같은 경우는 되게 직접적인 높낮이 표시보다는 오, 표면의 굴곡, 그러니까 자글자글한 네. 표시를 표현을 해주는데 더 훌륭한 수단이거든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네, 노말맵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와우. 이 타일들의 줄눈이나 네, 네, 네. 표면의 이런 텍스처, 네, 이런 네, 거를 네. 표현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맵이 노멀맵이고, 노멀맵이랑 하이트맵의 가장 큰 차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이트맵은 높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네. 노멀맵은 높이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트맵에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이 반드시 생겨요. 아하. 가려지는. 이게 네. 노멀맵과 하이트맵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 그래서 노멀맵은 조금 표면에 미세한 줄눈이라든지 네. 텍스처를 표현할 때 좋고, 음, 하이트맵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굴곡, 완전히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는 굴곡, 음.
그런 걸 표현할 때 하이트맵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뒤에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노멀맵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타일이 들어가는 느낌을 네. 많이 쓰게 될 것 같고 하이트맵은 우리 그 집안에 앞에 들어갈 때 이제 돌멩이들을 표현하거나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런 느낌이겠네요, 약간의. 정확합니다. 예,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돌멩이의 이 울퉁불퉁한 표면이 네, 타일의 줄눈보다는 좀 더 깊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깊이를 표현하는 데는 아무래도 하이트맵이 더 유리하죠. 그럼 한마디로 정리하면 깊이감에 따라서 노멀맵을 쓸지 하이트맵을 쓸지가 조금 결정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해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노멀맵과 하이트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원리도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다. 노멀맵과 하이트맵을 물론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섞어서 쓸 수도 있네요. 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이게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한데, 네. 범프맵에 대한 그 슬롯이 하나밖에 없어서 노멀맵을 넣거나 하이트맵을 넣거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엔스케이프는 어떤가요? 엔스케이프가 제가 알기로는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넣으면 좋은데 만약에 뭐 그렇지 않다면은 제 생각에는 실무에는 노멀맵을 좀 더 쓰지 않을까. D5는 두 개가 한꺼번에 되나요? 네, 맞아요. D5는 노멀맵, 하이트맵 둘 다 한꺼번에 쓸 수 있고, 오. V-Ray는 제가 안 써서 모르겠는데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V-Ray가 네네. 가장 세팅이 다양한 그렇죠,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뭐 블렌더나 얼리얼 엔진 같은 최신 프로그램들도 둘 다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5도 되는 게 D5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언리얼 쪽인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쓸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안세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네. 실제로 이 표면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아웃라인을 실루엣을 그려보면은 네. 실루엣은 똑같아요. 노멀맵도 이렇게 실루엣은 그냥 네모고 하이트맵도 높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델링 자체는 그냥 네, 그러네. 네모반 듯한. 그래도 모서리는 이게 주의해야 되겠네. 네, 맞아요, 맞아요. 모서리 표현해서 그래서 하이트맵을 쓰실 때는 최대한 이 모서리를 안 보이게 감추는 게 좀 더 리얼한 표현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겠다. 네, 네. 모서리가 딱 이렇게 보여버리면은 뚝 잘려버리니까 티가 나거든요. 그러겠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게 싫다, 나는 이렇게 모서리 툭 잘리는 게 너무 싫다면은 그러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디스플레이스먼트구나. 예, 예. 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네. 딱 봐도 실제로 굴곡이 생긴 거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실제로 모델을 바꾸기 때문에 메모리를 가장 많이 잡아먹습니다. 컴퓨터 메모리의 단점이 있을 수 있군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가벼운 표현보다는 얘는 내 컴퓨터를 좀 혹사시키더라도 나는 완벽한 표현을 하겠어. 라는 분들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렌더링 세팅 이전에 모델링에서부터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 V-Ray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모난 면에다가 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입히면 네. 렌더링 창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엔스케이프, D5, 루미온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은 네. 모델링 자체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입혀서 모델링을 이렇게 굴곡지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사용하기가 조금 까다롭다. 하지만 가장 리얼한 표현 방식이다. 그렇군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루엣이 저렇게 나오네. 네,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멀맵이고 그래서 노멀맵의 표현 방식, 노멀맵을 어느 정도 값을 줬을 때, 이 정도 느낌이 나는구나. 좀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짚으면은 얘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 거죠? 노멀맵이랑 하이트맵은 그렇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비하면은 그렇죠. 네, 애초에 이 노멀맵이라는 게 범프맵이라는 개념이 발명되게 된 이유도 컴퓨터의 메모리를 줄이기 위해서 발명됐다고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모델링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깎으면 그게 용량이 엄청 커지니까. 스케치업에서 제가 예전에 그거 고민 엄청 했었거든요. 맞아요. 스케치업은 또 그게 까다롭잖아요. 맞아요. 근데 비트맵이라는 누비가 있어서 그거를 사용할 수도 있긴 한데 맞아요. 네, 잠깐의 노하우긴 한데 맞아요. 그런 루비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노멀맵을 사용하는 게 속도나 이런 컴퓨터의 부하 측면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탈릭인데
메탈릭은 사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금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냥 메탈릭이 0이면 금속이 아닌 거고, 어, 메탈릭이 1이면 금속인 거고. 아유, 네네네. 네, 간단한 내용이고, 네, 그럼 뭐 질문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메탈릭 값이 0.5면 네. 그거는 금속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0.5.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꼭 금속이다, 아니다로 따지는 것보다도 음, 표면의 질감이 어떤 느낌인지를 금속성을 통해서 표현해 준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이 재질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네. 페인트에도 메탈릭 값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오, 금속이어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느낌에 따라서 메탈릭 값을 1이 아닌 다른 값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음, 그래서 메탈릭은 꼭 메탈이다 아니다. 메탈이니까 무조건 메탈릭이 1이어야 돼. 메탈이 아니니까 음. 무조건 메탈릭은 0이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는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값을 조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음.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메탈릭도 마찬가지로 맵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어허, 사실적인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난 메탈릭이네요. 아, 그쵸, 그쵸. 조금 더 음, 낡은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녹슨 부분은 네. 이 메탈 값이 더 떨어질 거고, 그쵸, 그쵸. 아직 녹슬지 않은 부분은 메탈 값이 높을 테니까 네, 그런 거를 메탈릭 맵을 통해서 이렇게 표면에 입혀주면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이 됩니다. 메탈릭은 간단한 내용이니까 네, 이만큼만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파시티. 오파시티도 중요하죠. 네. 이게 오늘 좀 단어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 오파시티가, 보시면서 아마,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보시면 단어가 좀 적응이 되실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오파시티가 투명도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사실 단어 뜻은 반대예요. 어, 그래요? 불투명도입니다. 어, 네, 불투명, 불투명도라는 네. 뜻이고, 아하, 그래서 오파시티가 0이면 투명한 거고, 오파시티가 아하. 1이면 불투명한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포토샵에서도 그렇고, 네. 이런 렌더링 프로그램에서도 오파시티가 100%인 게 불투명. 음, 네, 그래서 투명도보다는 불투명도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알고 계시면 헷갈릴 일이 없으실 것 같고, 좋은 지식이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오파시티 역시 맵이 있어요. 네. 네, 오파시티 맵으로 이렇게 표면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어떤 패턴을 따라서 오파시티 값을 줄 수가 있고, 음, 이거는 흰색은 불투명, 네. 검은색은 투명. 아하, 이런 네. 식으로 오파시티 맵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통해서 뭐, 저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네요. 그쵸.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뭐 메쉬를 만들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뭐 밧줄 같은 걸 표현할 수도 있고, 좀 음. 다양하게 오파시티로 표현할 수가 있죠.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타공판 같은 것들을 모델링을 하니까 너무 스케치업이 느려진다라는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럴 때는 스케치업으로 해결하려면 PNG로 만들거나 저렇게 네. 아니면은 렌더링을 표현한다면 지금 저렇게 오퍼시티 맵을 사용하면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시간이 음, 많이 절약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인테리어에서는 또 타공판 같은 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파시티를 이렇게 맵으로, 그 네. 맵을 통해서 구멍을 뚫어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너무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리프락션 값은 이게 굴절률인데 화면을 보시면 리프락션 값에 따라서 네. 물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이 바로 되는 아하. 부분인데 이 자연 상태에서 리프락션 값, 그러니까 굴절률이라는 게 네. 사실 정해진 값이 있어요. 있어요. 네, 유리의 굴절률은 1.517이고요. 물의 음. 굴절률은 1.333. 이거 그냥 정해져 있는 값이라서 어. 요거를 이 값을 외워두시면 렌더링으로 리프락션 값을 표현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어허. 네, 그래서 리프락션 값은 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값은 아니에요. 그냥 저도 정해져 있는 외워놔야겠네요. 값이라서. 저는 그냥 네. 느낌대로 만들거든요, 사실. 근데 그 예. 느낌이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그, D5에서는 지금처럼 리플렉션을 건드리거나, 네네. 엔스케이프에서는 인덱스라는 부분에 바가 있거든요. 아, 거기가 아마 리플렉션일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값을 네. 알아두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네네. 이거는 특히 뭐 모루 유리라든지 좀 이렇게 네. 패턴이 있는 유리에서도 적용이 오, 많이 되는 부분이죠.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실제로 그, 유리도 불투명 유리인데, 울퉁불퉁한 유리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사용이 된다는 얘기신 거겠죠? 맞아요. 그때 아, 리프락션, 굴절 그쵸, 그쵸. 값을 조절하시면 이렇게 굴절 표현을 멋있게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음, 스페큘러. 네.
이게 친숙하면서도 생소한 느낌일 거예요. 단어들이 스페큘러가. 다 근데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아마 네. 렌더링을 많이 하신 분들도 네. 스페큘러는 아마 건드릴 일이 별로 없었을 그 거거든요. 실제로 PBR로 했을 때도 제가 잘 안 쓰기는 해요. 그쵸. 이게 네. 저도 거의 건드리지 않는 영역인데 네, 네. 스페큘러 맵을 조절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물체에 반사되는 그쵸, 그쵸. 상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쵸. 반사기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아까 저희가 러프니스 얘기할 때 네. 값이 낮을수록 러프니스 값이 낮을수록 표면이 유광이 돼서 그쵸, 그쵸, 그쵸. 매끄러워져서 반사가 또렷해진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아무리 표면이 매끄러운 재질이어도 네. 스페큘러 값이 0이면 반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러프니스와 스페큘러는 연관관계가 조금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 부분에서 포인트를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음. 어쨌든 반사상에 관여하는 거니까 똑같이 반사 아니야? 러프니스도 그쵸, 반사고 그쵸. 스페큘러도 반사 아니야? 그쵸, 이렇게 그쵸, 생각하실 그쵸. 수 있거든요. 아, 정확하게 알고 지금 이 영상을 꼭 보셔야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거를 헷갈리기 쉬우실 텐데, 그러네. 그쵸? 이게 이렇게 반사상이 스페큘러에 따라서도 바뀌기 때문에 네. 그냥 러프니스 건드릴 필요 없이 네. 스페큘러로 유광, 무광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네. 반사상이라는 건 음, 이 재질의 속성이 아니라 이 네. 재질의 밖에 존재하는 환경이거든요. 반사상이 밖에 있는 그쵸, 거다. 그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샘플을 보면은, 하늘이 보이네요. 그쵸. 바깥 세상이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태양도 보이고, 구름도 그러네요. 보이고. 네, 네, 네. 근데 스페큘러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네, 이 구체한테 네. 바깥 세상이 안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스페큘러는 밖에 있는 거를 이제 먼저 생각해줘야 되는 그런 맞아요. 거라고 그렇다고 봐요.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아하. 사실 정확히 말하면 스페큘러는 이 물체의 표면에 대한 세팅이 아닌 거죠. 아, 네네네네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러프니스가 움직여도. 그쵸. 스페큘러가 0이면 반사되는 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러프니스를 아무리 움직여도 변하는 게 없어요. 스페큘러가 0이면 네. 러프니스가 움직여도 바뀌는 게 없는 거고, 아, 반대로 러프니스가 1이면 스페큘러를 아무리 움직여도 네. 그러네요. 바뀌는 네. 게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완전 무광 상태니까 러프니스가 1이면. 그쵸, 그쵸. 네, 아마 음. 이런 이유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러프니스는 이 표면의 광에 대한 거고 스페큘러는 반사상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네. 차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뒤에 두 개를 같이 건드린 것도 있나요? 두 개를 같이 건드린 예시는 아쉽게도. 그러면 여기서 얘기 나누는 게 아까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니 스페큘러가 1이고 러프닉스가 0이 되면은 최대치 반사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 반사를 내가 최대로 주고 싶다고 하면은 스페큘러가 1이고 러프니스가 0이면은 그게 최대치로 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거기까지가 얘기가 나와야 끝인 얘기인 것 같네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반사를 높게 주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세팅하시는 게 네, 맞고. 알겠습니다. 거울이 약간 그런 쪽이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거울은 이제 또 메탈릭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쵸. 메탈릭도 100%가 있어야겠네. 그쵸, 그쵸. 아하. 거울이라는 게 좀 메탈릭이 들어가는 표현이 필요해서. 그러면 이제 초보자분들은 지금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거울에 대한 얘기도 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지금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다들. 그래서 네. 스페큘러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업을 할 때 네. 스페큘러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왜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건 재질에 대한 세팅이 아니라 네. 주변 환경에 대한 세팅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재질에 비치는 반사상이 전혀 없기를 원한다고 해도 스페큘러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러프니스를 1로 세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건 어떤 네. 재질이든 간에 스페큘러 값은 0.5에서 0.6 정도로 고정을 시켜놓고 건드리지 않으시는 걸 개인적으로 권장드려요. 근데 이제 스페큘러를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재질을 표현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완전히 투명한 어떤 물체를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오파시티 설명드릴 때 예시 네. 사진을 보면은 예, 예. 오파시티가 0이어도 구체가 보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투명한 물체여도 반사되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 물체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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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떤 물체를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고 싶으면 스페큘러를 조정하면 되는구나. 그죠? 스페큘러까지 0으로 만들면은 물체도 아, 투명하고 반사되는 상도 없으니까 진짜 투명 인간처럼 되는 거네요. 완전히 그냥 안 보이는 물체가 되는 거죠. 아하. 네. 이런 특수한 음. 경우에는 좀 스페큘러 값을 건드려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보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스페큘러 값이 그냥 0.5, 0.6 정도로 고정이다. 이렇게 어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이해됐습니다. 네네. 네. 자, 여기까지 스페큘러에 대한 설명이었고 네. 마지막으로 앰비언트 오. 오클루전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름부터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근데 스케치업 2024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나마 맞아요. 다른 분들이 이해도가 조금은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이 스케치업 사례도 좀 준비를 아,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네네. 네. 이게 좀, 단어도 어렵고 개념 자체도 좀 복잡한 개념인데 네. 우선 단어 뜻을 보겠습니다. 네. 앰비언트, 주변에, 주변 아하. 환경에 이런 뜻이에요. 오. 오클루전은 차폐, 폐쇄 이런 뜻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주변이 얼마나 차폐되어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아하. 이 주변 차폐를 왜 계산을 하느냐? 네. 자, 여기 사람이 하나 서 있고 그러네요. 벽을 하나를 끼고 서 있는데 이 벽을 하나 끼고 서 있는 사람이랑 벽 두 개를 끼고 서 있는 사람이랑 네. 누가 더 어두울까요? 아무래도 두 개 다 막혀져 있는 게 어둡겠죠. 그렇죠. 네. 하나만 있는 것보다 두 개가 있는 게 더 어둡죠. 그렇죠. 네. 당연한 상식이죠. 네, 그렇죠. 벽이 네 개면 더 어두워지겠죠. 완전 어두워지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공간이 차폐될수록 더 어두워진다는 게 당연한 상식이니까 그렇죠.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이 주변이 얼마나 차폐되어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네. 많이 차폐된 부분일수록 더 어둡게 표현해 주겠다라는 설정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원래의 이런 기능이랑 좀 다르게 구현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실제 이런 주변 차폐랑 관계없이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음. 관계없이 설정되고 있는 게 많아서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네. 아까 스케치업 얘기하셨으니까 네. 스케치업을 예로 들자면 이게 어. 제가 뭐 스케치업을 따로 디스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스케치업은 사실 모서리죠, 모서리. 그렇죠. 네. 정확해요. 네. 정확히 제가 하고 싶은 표현이 그거예요. 네, 이게 그렇죠. 이게 스케치업에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켜면은 뭔가 모서리 부분에 음영이 생기긴 했는데 네. 이게 사실 공간이 차폐된 정도를 계산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면과 면이 맞닿는 부분을 음영 표시를 해준 거에 가깝거든요. 맞아요. 네. 물론 네. 면이랑 면이 맞닿는 모서리 부분이 탁 트인 면보다는 어두운 게 맞긴 하겠죠. 아, 그렇죠. 네. 맞기는 한데 엄밀히 이게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계산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도 안 그래도 이제 스케치업은 프로그램이 가볍다 보니까 맞아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 표현상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태클을 걸고 싶은 마음이 예, 있는데 그럼요. 네, 당연히 그렇죠.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뭐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네. 스케치업에서는 이렇고 네. 렌더링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 왼쪽이 앰비언트 오클루전 AO가 없는 모습이고 오른쪽이 AO를 적용시킨 모습이거든요. 확실히 이게 명암비가 세네요. 맞아요. 네. 이 타일과 타일 사이에 저 줄눈이 네. 아무래도 그림자가 생길 테니까 그러네요. 그 부분을 좀 더 어둡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적인 표현에는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AO가. 맞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적인 표현이 되지만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네. 이것도 공간의 차폐도를 계산했다라고 하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왜요? 공간의 차폐도랑 왜 상관이 없어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빛이 약간 차폐되잖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네.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네. 네, 그냥 벽돌이 없는 맨들맨들한 면에다가 AO 맵을 입혀도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차폐도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맵에 따라서 그림자를 칠해주는 기능인 거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이게 단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게 뭐야?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뭔데? 라고 좀 의문을 가지기 쉬운데 네. 그냥 그림자를 칠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네. 일단 정확하지 이런 얘기 않을까 하시니까 제가 한 개 말씀드리는 게 생각나는 게 네네. 주거 시설을 제가 이제 모델링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보면은 그 주방 쪽에 보면은 약간 이제 한 10mm가 튀어나온 문틀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같은 재질이면 사실상 렌더링을 걸어도 이 엣지가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 앰피언트 오클루전이 조금 사용되면 그게 조금은 보완이 되려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거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이제 좀 부족하다 싶어서 재질을 두 개로 나누거든요. 옆면은 좀 진하게 하고 네네. 앞면은 좀 밝게 해가지고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요것도 사용할 목적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게 사실 정확히는 이 물체 표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쉐이딩 전반적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 쉐이딩에 그쵸. 대한 설정이라서 정확하게는 쉐이딩이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렌더링 할 때 이 머티리얼을 세팅할 때 앰비언트 오클루전 값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이건 그냥 그림자를 색칠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고 작업하시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폐의 어떤 쉐이딩인데 이해할 때는 지금처럼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명암비를 좀 넣어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이 없으면 네. 값을 아무리 늘려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냥 그림자를 칠해줘야 되는데 어디가 그림자인지 없어서. 데이터를 제가 안 넣었잖아요. 그쵸. 데이터가 없으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아무리 높여도 색칠되는 곳이 없는 거죠. 그렇구나. 어호. 그래서 정리하자면 네.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뭐냐? 모델의 차폐 정도를 계산해서 음영을 표현해주는 렌더링 기법인데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할 때는 그냥 그림자 색칠해주는 맵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뭐 실무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앰비언트 오클루전에 대한 설명까지 마쳤고 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앰비언트 오클루전 포함해서 네. 머티리얼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해봤고요. 네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